안녕하세요. 벌써 11주차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강 예배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11주차 위기와 심리치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외상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감정과 정서가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에게 2001년도 9월 11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9.11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2014년 4월 16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심지어 그 공격의 사망자들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9.11 사건은 지금도 그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각인이 되어 있고 또 세월호 참사 사건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고 있을 때 형성된 기억들, 그렇지 않은 기억들보다 더 오래 기억되거나 더 자세히 기억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4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침투 증상이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각이 자꾸 반복되고 떠오르는 것, 그것이 침투, 침습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정서가 과연 무엇인가,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는 첫 번째 생리적 반응, 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뚜렷한 행동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적인 느낌이나 감정, 이 3가지 반응들로 구성된 것이 정서입니다. 이모션이라 그러죠. 첫 번째 생리적 반응은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어떤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게 될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막 식은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런 생리적 몸의 반응들이 강렬한 정서와 함께 동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뚜렷한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목소리가 변화되죠.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몸의 자세도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적인 감정과 느낌입니다. 슬픔, 행복감, 이런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 경험 등 이런 것들이 정서를 구성하고 있는 반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인 정서는 문화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인식을 합니다. 행복한 감정, 슬픔, 분노, 공포, 역겨움, 놀라움. 이거는 뭐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동남아시아 사람이든 보편적 정서죠.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정서는 선천적이지만 이 정서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은 학습되고 문화마다 다양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의 기능은 첫 번째는 신체의 주요 자원들을 동원해서 중요한 상황에 대처하게 만드는 것이 정서의 기능입니다. 앞서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자동적 각성과 도전 혹은 회피 반응이 정서와 동반되는 우리의 생리적, 신체적 반응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서는 뚜렷한 행동과 함께 생리적인 반응을 동반을 합니다. 강한 정서는 자율신경계, 특별히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주의를 각성하게 하고
도전 혹은 회피 반응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종결이 되면 끝이 나면 교감신경계가 아니라 부교감신경계가 신체 상태를 기저 상태로 되돌려 긴장에 이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위기나 위험을 만났을 때 강한 정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의 반응이 촉발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되는데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주의 각성이 되며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회피하든지 이런 투쟁과 회피 반응이 촉발이 됩니다. 자, CNS, PNS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강렬한 정서 반응이 일어나게 될 때 자율신경, 말초신경 PNS 중에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도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이런 외상과 스트레스는 마음의 상처일까요? 몸의 상처일까요? 아니면 마음과 몸 둘 다의 상처일까? 중요한 것은 외상이든 스트레스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강한 정서로 인해서 신체가 각성되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 선생님,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심장 박동이 증가하는 거죠. 동공이 확장됩니다. 눈동자가 확장되고 땀이 막 식은땀이 나고 타액이 감소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죠. 그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모발이 바짝 선다 그러죠. 모발이 직립하고 폐활량이 확장되고 심계항진, 이거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교감신경계의 작용이 일어나죠.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어서 신체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눈동자가 축소되고 타액이 증가하고 심박률이 감소하고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되고 폐활량 축소가 되고 이러한 것들은 부교감 신경계의 작용으로 이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반응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외상과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에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학습을 발견한 3인조 연구팀이 있는데 긍정심리학의 마틴 셀리그만과 스티브 마이어, 브루스 오버미어 이 세 사람이 함께 이제 한 팀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충격적 사건,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건을 처음 경험한 게 생쥐, 흰쥐, 심지어 바퀴벌레조차 점차 어떻게 변합니까?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변해서 역경에 맞서는 것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충격적인 사건을 무기력하게 경험하고 나면 이 동물들이요, 그 후부터 경미한 전기 충격에도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 앞서 경험했던 무기력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학습됐죠. 몸에 배인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충격이 오더라도 그걸 내가 극복하고 도전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앉아서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충격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첫 번째 경험에서 똑같은 강도의 전기 충격을 받았지만 도망칠 수 있었던 동물들은, 회피가 가능했던 동물들은 그 후에 무기력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죠. 무기력 학습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물만 그런가?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무기력할 때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스트레스 사건이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기만 할 때 병에 걸리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셀리그만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건강과 활력 자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또 그 반대도 가능한지 셀리그만은 삼중 설계 실험을 합니다. 세 집단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스트레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도피 가능한 집단, 그게 첫 번째 집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도피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그 고난과 순환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상 통제 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삼중 설계 기법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셀리그만이 가르쳤던 대학원생들은 생쥐의 옆구리에 치사율이 50% 달하는 종양을 이식합니다. 생쥐들을 세 가지 심리적 조건에 무작위 배정합니다. 그리고 64일, 2달 좀 더 64일 동안 첫 번째는 경미하지만 피할 수 있는 충격을 경험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어떤 지배하고 내가 그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집단이죠. 첫 번째 집단, 지배 집단입니다. 두 번째 집단은 똑같이 경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충격을 경험하는 조건입니다. 무기력 집단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충격이 없는 조건, 통제 집단이죠. 자, 결과는 충격을 경험하지 않은 통제 집단 생쥐의 50%가 죽었습니다. 옆구리의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종양을 이식했으니 50%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피할 수 없는 충격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75%가 죽습니다. 훨씬 많죠. 이것은 학습된 무기력이 신체의 기능을 약화시켰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을 피할 수 있었던 집단에서는 25%만 죽었는데 이는 무기력이 아니라 상황의 통제, 상황의 지배가 신체의 기능을 강화시켰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75%와 25%는 엄청난 차이죠.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충격, 예를 들면 소음이나 전기 충격이나 피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동물들이 모두 다 무기력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실험에서나 그 사람들 또 쥐, 생쥐, 개의 약 3분의 1은 절대로 무기력해지지 않는 부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절대로 무기력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낙관성이라는 학습 분야가 탄생하게 됩니다. 왜 피할 수 없는 충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해지지 않았을까? 실험 결과는 자신이 겪고 있는 좌절의 원인이 일시적이다. 변할 수 있다.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지나가는 내 삶의 일부다 라고 믿는 사람은 쉽게 무기력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고 삶의 일부일 뿐이고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쉽게 무기력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실험실에서 피할 수 없는 소음을 듣습니다. 실현을 당해서 괴롭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거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이것을 어떻게든 다룰 수 있어.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 다룰 수 있어. 괜찮아. 이건 그저 한 가지 일일 뿐이야.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좌절을 금방 틀어내고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좌절을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화풀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셀리그만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낙관적인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낙관적인 사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이와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내 인생 끝장났어. 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좌절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가정 문제, 부부 문제를 직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셀리그만은 그들을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질문입니다. 정서는 마음의 문제입니까? 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자, 요걸 좀 더 확장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까? 몸의 문제입니까? 전 존재의 문제입니까? 유럽 선양적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2만 명 이상의 건강한 영국 성인을 96년부터 2002년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그 기간 동안에 994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중에 363명의 사인이 심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조사에 착수할 때 흡연, 사회 계층, 정서 안정성 등 다양한 신체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배감 역시 상황을 통제하고 상황을 예측하고 지배할 수 있는 지배감 역시 다음 7개 문항을 통해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두 번째, 내 문제 중 일부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다.
세 번째, 내 인생에서 중요한 많은 것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네 번째, 나는 내 인생 문제를 다룰 때 자주 무기력을 느낀다. 그죠? 학습된 무기력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나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여섯 번째,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대체로 나한테 달렸다. 일곱 번째, 나는 내가 정말로 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자, 일곱 개 문항을 잘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은 무기력이죠. 그리고 5번, 6번, 7번으로 갈수록 지배감으로 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무기력에서 지배감에 이르는 연속선에 놓여 있는 7개의 질문입니다. 흡연, 사회 계층, 그 밖에 심리적 변수를 상수로 놓았을 때 이 지배감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지배감 수준이 높은 사람, 표준 편차가 플러스 1인 사람들은 평균 지배감 소유자들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20%나 적었다. 근데 무기력 수준이 높은 사람,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1에 속한 사람 중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보다 20%나 높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40%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학습된 무기력과 면역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 인간의 우울증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전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그냥 체념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며 이게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 그리고 늘 상황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어떤 삶의 습관과 태도, 관습들,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집을 나갈 기운이 없어서 일이나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우울증들은 외부적 문제들에 의해서, 어떤 스트레스 사건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촉발되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느낍니다. 셀리그만의 앞선 실험들처럼 그들은 적극적으로 탈출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앉아서 체념적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에 학습된 무기력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면 동물들의 학습된 무기력을 경감시키는, 감소시키는 행동적 기술들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셀리그만은 일단 동물들을 충격에서 탈출하도록 훈련을 시키면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충격에 노출이 되어도 동물들이 탈출 반응을 시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이전의 학습이 이후에 피할 수 없는 충격에 대해 학습된 무기력이 형성되는 것을 면역시킨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사람도 우울증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면역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작은 성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작은 성공과 성취의 어떤 그 기분과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사람들은 다시금 내가 무기력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기억과 경험들을 소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다면 이는 이후에 그들이 역경으로부터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드는 것을 보호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경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위기를 만나서 스트레스와 외상을 경험하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